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낡은 객실 바닥 틈새에서 발견된 누런 편지 한 통. 2019년 러시아 철도 보수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이 편지는 7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낸 기적이었다. 편지 겉면에는 떨리는 한글로 "내 아들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빛바랜 종이 위로 한 남자의 절박한 사연이 드러났다. 나는 그때 23이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던 중 포로가 되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나는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잊혀지는 것이었다. 매일 밤 내 주머니 속 너덜너덜해진 태극기 촉각을 만지며 퍼쳤다. 그것은 출정 전날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것이었다. "이것만은 잃지 말거라. 네가 누군지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용소에는 우리 같은 한국인 포로가 300여 명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김영수, 박정호, 이상철. 혹시라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죽은 이들의 이름이라도 조국에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낮에는 벌목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소련 장교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너희들 중에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자가 있느냐?" 나는 일본 유학 시절 배운 러시아어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옆에 있던 전우가 쓰러졌다. 영양실 조였다. 나는 손을 들었다. 그 장교는 나를 통역으로 썼다. 덕분에 약간의 빵 족각을 더 받을 수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병든 전우들과 나눴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지 않겠나? 거기서는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다." 북한 관리들이 포로 설득 작업을 하러 온 것이었다. 거부하면 더 혹독한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암묵적 협박이 있었다.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주머니 속 태극기 족각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잔인했지만 더 잔인한 것은 선택의 순간이었다. 1951년 봄, 수용소에 북한 정치 장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민군 영웅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어느 날은 작업장에서 사고로, 어느 날은 병으로. "형님,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증언해야죠." 막내 병사 정우가 내게 속삭였다. 그는 19이었다. 나는 결국 북한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순간 동료들의 눈빛이 변했다. 누군가는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등을 돌렸다. 하지만 김상사마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해라." 북한행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비밀리에 움직였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소련 장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한국군 포로 명단과 수용소 위치를 담은 문서를 갖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그 정보들을 외웠다. 종이 한 장이라도 숨기다 걸리면 즉결 처형이었기에 오직 머릿속에만 담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용소 소장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유품을 모아 암시장에 팔고 있었던 것이다. 군번줄, 시계, 심지어 전사자들의 편지까지. 나는 그 창고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수백 개의 군번줄이었다. 전우들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작성했다. 이름과 군번, 고향 주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적고 또 적었다. 하지만 그 명단을 어떻게 빼낼 것인가? 북한으로 가는 열차는 철저히 검사받을 것이었다.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부 아래의 명단을 숨기기로 한 것이다. 옷을 닳고 허벅지에 작은 상처를 낸 뒤 기름 종이에 적은 명단을 말아 넣었다. 고통의 이를 악물며 견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북한행 열차에 오르던 날 뒤돌아보니 철조망 너머로 남은 전우들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배신자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내 허벅지 속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1951년 여름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은 것은 예상과 달랐다. 환영 인파도 영웅 대접도 없었다. 우리는 즉시 재교육 시설로 보내졌다. 그곳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오히려 시베리아보다 더 섬뜩했다. 여기서는 몸이 아닌 영혼을 공격했다. 매일 자아 비판이 이어졌다. 나는 미제의 앞잡이였습니다. 나는 인민의 적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다시 그 명단을 떠올렸다. 김영수, 경북 안동, 군번 32,847, 박정호, 전남 목포, 군번 28,654.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속으로 외웠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재교육 시설의 교관 중 한 명이 일본 유학 시절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선의학 전문학교 동문이었던 최영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가 내게 찾아왔다. 자네, 왜 여기 있나?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품고 온 명단, 그리고 그것을 남한테 전달하려는 계획까지. 영민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사실은 남쪽에 가족이 있네. 동생이 국군이었어. 생사도 모르지.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영민은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중국 국경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 허벅지에 상처가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고열이 났고 명단을 꺼내야 할 상황이 왔다. 영민이 수술을 집도했다. 그는 명단을 꺼내고는 눈물을 흘렸다. 여기 내 동생 이름이 있네. 최정민, 군번 31,205. 그는 살아있었다. 시베리아 어딘가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영민이 의료 물자 수송을 명목으로 중국 단둥으로 가는 길에 명단을 빼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나는 모범 전향자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인민군 정치 선전대에 자원했다. 남한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연설을 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주머니 속 태극기 촉각을 만지며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견디자. 1952년 초겨울 드디어 기회가 왔다. 중국 단둥으로 가는 의료 지원단의 통역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영민이 끈질기게 상부를 설득한 결과였다. 떠나기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명단을 확인했다. 312명. 시베리아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 312명의 이름과 군번, 고향이 적혀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던 날 손이 떨렸다.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영민과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그곳에는 화교 출신 상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남한과 비밀리에 거래하는 이들도 있었다. 영민의 오랜 환자였던 왕씨 노인이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명단을 맡겼다. 이것을 홍콩을 거쳐 남한에 전달해 주십시오. 제발 이것만은. 왕씨 노인은 명단을 받아들고는 말했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묻지 않겠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겠소. 그는 명단을 차 상자 깊숙이 숨겼다. 일주일 후 홍콩으로 떠나는 무역선에 실릴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보이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다. 영민은 즉시 체포되었다. 나는 가까스로 혐의를 벗었지만 감시 대상이 되었다. 영민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1953년 7월 휴전 소식이 들려왔다. 포로 교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나 같은 전향자는 명단에 없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시베리아에 남아있던 전우들 중 상당수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혹독한 노동과 추위, 영양실조로 나는 무너졌다. 내가 지키려 했던 이름들이 이미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 묻혔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태극기 촉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떻게든 남한으로 가야 한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 이름들을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중국 인민지원군 장교였던 리웨이가 찾아온 것이다. 당신이 단둥에서 왕씨 노인을 만난 조선인이요?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리웨이 장교는 뜻밖의 말을 했다. 왕씨 노인은 나의 은인이요. 문화대혁명 때 우리 가족을 숨겨주셨소.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홍콩의 어느 신문 기사였다. 시베리아 억류 한국군 포로 명단 공개, 가족들 생존 확인 호소. 명단이 전달된 것이다. 312명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왕씨 노인이 당신에게 전하랍니다. 씨앗은 뿌려졌다고. 리웨이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그 신문 기사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적어도 가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디서 마지막을 맞았는지를 1954년 전향 포로들 중 일부가 중립국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인도행을 선택했다. 평양을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자들 앞에서 선언했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단지 다른 방법으로 싸웠을 뿐이다. 그들은 나를 변절자라 불렀다. 하지만 이미 상관없었다.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312명의 명단을 전달한 그분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명단에 있던 분들 중 87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작년에 송환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태극기 촉각을 꺼내 펼쳤다. 너덜너덜했지만 붉은색과 푸른색이 선명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태극기, 네가 누군지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87명의 생존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경례를 올렸다. 그중 김상사가 있었다. 시베리아에서 나의 선택을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우리를 찾았네. 고맙네. 하지만 여전히 225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가족을 한 명씩 찾아다녔다. 그리고 전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는 것을. 서울에 정착한 후 나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다. 낮에는 활자를 줍고 밤에는 수기를 썼다. 시베리아와 북한에서의 기록들. 하지만 그때는 반공법이 엄격했던 시절이었다. 북한에 협력했던 전력이 있는 나는 늘 감시 대상이었다. 수기는 출판될 수 없었다. 1968년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저는 최정민의 딸입니다. 최영민 선생님의 조카고요.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영민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중국으로 탈출해 대만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님, 우리가 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 정민이도 작년에 송환되었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형님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보이부에 우리를 밀고 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형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영민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그가 겪었을 고문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다. 그의 조카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삼촌이 형님께 꼭 전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태극기는 아직도 펄럭입니다. 하고. 1970년대 나는 조용히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시베리아에서 죽은 225명의 유족을 돕는 일이었다.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언하고 서류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과거는 비밀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돕는지 몰랐다. 그러던 중 1975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시베리아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한 전우가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는 25년 동안 소련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한 말은 잊을 수 없다. 자네가 그 명단을 전한 덕분에 우리 존재가 잊혀지지 않았네. 그것이 나를 살게 했네. 세월이 흘러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나는 거리에 나부끼는 수많은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작은 천 조각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한국전쟁 포로 관련 자료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억류 포로들의 공식 명단을 한국에 전달했다. 놀랍게도 그 명단은 내가 40년 전 빼돌린 명단과 거의 일치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러시아 명단에는 사망 일자가 적혀 있었다. 그 명단을 보던 날 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북한으로 떠난 직후 수용소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는 것이다. 150명이 넘는 전우들이 탈출 시도를 이유로 처형되었다. 만약 내가 남았다면 그 명단은 영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1993년 나는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한러 수교 후 유족들의 유해 송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시베리아 하바롭스크의 그 수용소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처 숲에서 우리는 유해를 발견했다. 녹슨 군번줄과 함께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돌무덤 하나에 한글로 새겨진 글씨. 여기 대안의 아들들이 잠들다. 살아남은 전우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40년 만에 그들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유해 송환식이 있던 날 나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북한 전향자였다는 것, 그리고 명단을 빼돌린 경위를 모두 공개했다. 여론은 양분되었다. 누군가는 나를 영웅이라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배신자라 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CIA 비밀 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1952년 홍콩에서 입수한 그 명단이 한국전쟁 포로 송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그 명단을 근거로 소련의 포로 송환을 압박했고 그것이 87명의 생존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2002년 나는 팔순을 맞았다. 그해 대한민국 정부는 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대신 한 가지를 요청했다. 시베리아에서 죽은 225명 모두에게 추서해달라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다. 2019년 겨울 나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내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70년 전 수용소에서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그 편지. 나는 그것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 한국 영사관이 그 편지를 전달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내 아들아,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머나먼 시베리아에 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조국에 있단다. 너의 할머니가 지어주신 태극기를 품에 안고 있으니 외롭지 않다. 아들아, 기억하거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전우가 쓴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그 편지가 발견된 것이다. 편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혹여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그날 우리는 다시 조국의 품에서 만날 것이다. 나는 오래도록 편지를 움켜쥔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 종이 위에는 한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300명이 넘는 전우들의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다.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에 묻힌 이름 없는 청춘들의 외침이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영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네온사인 사이로 휘날리는 태극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그 조각 태극기와 똑같이 바람에 흔들리며 꿋꿋이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동지들이여, 당신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가 발견된 소식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방송과 신문에서 앞다투어 이 사연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족들은 다시금 모여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어떤 이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가 정말 거기 계셨구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이름 몇 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를 잇는 달이었고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지금도 내 책상 서랍 안에는 그 너덜너덜한 태극기 촉각이 있다.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붉은과 푸른은 여전히 선명하다. 가끔 손에 쥐고 눈을 감으면 시베리아의 얼음바람과 전우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잊지 말아라. 우리는 대안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내 생이 끝나더라도 이 편지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한국인의 품격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